면회실 문 앞에서 차갑게 던져진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창에 있는 병사는 면회 불가입니다. 규정 모르십니까? 여자는 규정집의 예외 조항을 꺼냈지만 젊은 장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대가 무슨 콜센터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시죠. 계속 이러시면 괜히 아드님만 더 고생할 텐데.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익숙한 권위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시와 조롱으로 뒤덮인 공간에서 그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예감처럼 곧 이 부대에 긴장된 발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등장으로 판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전설로 불리던,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평범한 엄마인 그녀의 길고 긴 하루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연희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침대 옆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작은 한숨과 함께 일어선 연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3세,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전직 대령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2년 전 대령으로 전역한 후 연희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연인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물을 써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된장찌개용 야채들이 정확한 크기로 잘려나갔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정확성이 요리에서도 발휘되었죠. 역시 연희 씨는 칼솜씨가 예술이야.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택시기사 김아저씨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하는 단골이었죠.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요? 그럼 연희 씨 된장찌개가 최고지.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식당은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 더요. 저희는 제육볶음 둘이요. 주문이 밀려들었지만 연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수백 명의 부하를 지휘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손님 응대와 요리를 동시에 해내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연희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25살 외아들이었죠. 작년에 입대해서 지금은 육군 이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무슨 일이야? 연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작고 가늘었죠. 연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군 경험이 본능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저 영창에 들어갔어요. 순간 연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창, 그 단어가 귀를 때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죠. 뭐라고? 영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중대장님이, 정민호 중위님이 저를 영창에 넣었어요. 7일이요.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움츠러들었어요. 이유가 뭐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중대장님이 병사들한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기 아파트 청소하고 세차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더니
말이 끊겼습니다.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상급자에게 반항했다고 명령 불복 중이라고 영창 7일을 때렸어요. 연희의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부조리를 봐왔지만 자기 아들이 당하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위 이름이 정민호라고 했지? 네, 엄마. 하지만 엄마가 나서면 저한테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지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갓 태어난 지훈을 품에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지금 영창에 갇혀 있다니.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군대예요. 그냥 참고 견딜게요. 일주일이면 끝나요. 지훈아, 엄마, 전화 끊어야 해요. 곧 점호 시간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짧은 신호음이 연희의 귀를 울렸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민호.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 근육이 붉어졌습니다. 식당 한쪽에 걸린 저녁 기념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죠. 내가 대령까지 했는데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30년 군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었어요. 권력 남용이었죠. 연희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오래된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 시절 동료들, 선후배들의 번호가 가득했죠. 이상민, 연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상민 중령, 사관학교 후배였어요. 지금은 연대장으로 복무 중이었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지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나서면 더 안 좋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죠. 특히 부모가 나서면 마마보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대령까지 했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비참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 씨, 저녁 장사 준비 안 해요? 단골 손님 박 아줌마였어요.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지금 준비할게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저녁 장사를 하는 내내 손은 움직였지만 온통 지운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창의 차가운 철창 너머에서 웅크리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밤 10시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아니었어요. 30년 군 경력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규정과 법을 이용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희에게는 연줄이 있었어요. 군대는 인맥의 조직이었으니까요. 정민호 중위, 당신이 내 아들을 건드린 건 실수야.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민에게 연락하기. 두 번째, 정민호 중위에 대해 조사하기. 세 번째, 영창 관련 규정 다시 검토하기.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구해줄게.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에도 정확하고 치밀하게 움직일 거예요. 어둠 속에서 연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지훈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죠.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새벽 3시 연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0년군 생활 동안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어두운 새벽이었죠. 부하 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연희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자신은 민간인이었고 지우는 자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상급자 반항이라니.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김치를 썰다가 칼을 멈췄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멍하니 서 있었죠.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단골 손님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연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눈치챈 듯 했어요. 30년을 다니던 단골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연희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어요. 평소에는 능숙하게 벗던 앞치마인데 오늘은 끈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엄마, 저 영창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연희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어요. 군대 영창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났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영창은 군대 내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당 징계를 검색했어요.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읽을수록 화가 났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야기들. 지훈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상급자 반항도 검색했습니다. 법적 정의가 나왔죠.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그건 반항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 아닌가요? 검색어를 하나씩 입력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숨이 막혔어요. 식당 안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집 창고에 옛날 군 관련 서류들이 있다는 것을요. 연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의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평소에는 평화롭게 느껴지던 고요함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지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마음이 급했죠. 먼지 쌓인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걸까요? 박스들이 높이 쌓여 있었죠. 추억, 군대, 서류 등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군대라고 적힌 박스를 찾았어요. 무거운 박스를 끌어내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스를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과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죠. 찾았습니다. 군인사법, 군징계령, 군인 복무규율. 낡은 책들이지만 표지는 선명했어요. 연희는 바닥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창고의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시리게 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책장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영창 관련 규정을 찾아야 했어요.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었습니다. 제47조 영창 찾았어요. 연희는 숨을 멈추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창은 15일 이내로 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창 처분을 할 수 없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정당한 의견 제시는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 연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야.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지훈이 한 행동은 항명이 아니라 정당한 의견 제시였던 거예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와 투지가 섞인 감정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이상민, 후배이자 현재 중령으로 복무 중인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선배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민아, 나야. 선배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선배님. 무슨 일이신데요? 목소리가. 우리 지훈이가
영창에 들어갔어. 전화 너머로 놀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지훈이가요? 무슨 일로? 연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말을 할수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죠. 정민호 중위라고 했나요? 상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에요.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인데? 권위주의적이고 징계를 남발한다고 병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아요. 하지만 상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연희는 조급해졌어요. 하지만 뭐, 상부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예비역 장성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순간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배경이 있으면 아무나 괴롭혀도 되는 거야? 선배님, 진정하세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상민은 연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3일간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고 7일 영창이라니. 이게 말이 돼? 확실히 과한 처벌이네요. 보통은 경고나 견책 정도인데 장민아, 내가 좀 도와줘. 내가 민간인이라 한계가 있잖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민도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조심하셔야 해요. 그 중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연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린 것부터가 실수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선배님, 잠깐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걱정 마. 나도 30년 군 생활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연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마치 연희의 분노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뭘 알아냈어? 지훈이가 거부한 업무 지시가 뭔지 아세요? 개인적인 심부름이었대요. 정민호 중위의 사적인 일을 시켰다고. 연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영창을? 네. 명령 불복종이라는 명목으로요. 증인도 없고 정민호 중위 말만 믿고 처리됐대요. 이건 범죄잖아.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넘어 절망감마저 느껴졌어요. 선배님, 제가 연대장 자격으로 개입해 볼게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고마워, 상민아. 정말 고마워. 연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그날 밤 연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부대로 가서 정민호 중위를 직접 만날 거예요. 전직 대령의 신분으로, 그리고 한 어머니의 자격으로요. 책상 위에는 군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하나하나 다시 읽었어요. 빈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민호 중위의 불법적인 행동을 증명할 근거를 찾아야 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연희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연희 대 정민호, 정의 대 불의, 어머니의 사랑 대 권력의 횡포.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연희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결의와 투지가 그녀를 깨어있게 했죠. 침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대령 계급장이 빛나던 그 시절,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상부와 맞서던 그 시절이었죠.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지훈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 연희는 맹세했었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때의 맹세를 지킬 때가 왔구나. 연희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사진이 체온으로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에 누구일까? 화면을 보니 상민이었어요. 선배님 안 주무세요? 너도 안 자고 뭐해? 선배님이 걱정되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연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호 중위가 다음 달에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군기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진급을 위해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네. 연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느껴졌어요. 선배님, 제가 내일 같이 가도 될까요?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할 수도. 괜찮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상민아, 넌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전화를 끊고 연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냈어요. 가장 단정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 전직 대령의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5세의 나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3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카리스마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정민호 중위,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내 아들을 건드린 것.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야. 연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새벽 4시, 연희는 노트를 펼쳤어요. 내일 정민호 중위와 만났을 때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군인사법 제47조, 영창 처분의 요건. 군진계령 제15조, 징계재심 청구권. 군인복무규율 제25조,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해 제기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치 무기를 든 것처럼 단단하고 강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의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죠. 연희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닐 거예요. 오늘은 전투의 날이었습니다. 전직 대령 박연희. 그녀의 진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연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제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못 잔 탓이었죠. 옷장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맨 안쪽에 걸려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군에서 퇴역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렸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단호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전직 대령 신분증을 꺼냈죠. 30년 군 생활의 흔적이 담긴 작은 카드였습니다. 박연희, 전 육군 대령.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말했어요. 순간 과거의 자신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식당 주인이 아닌 부하들을 이끌던 지휘관의 모습이었죠. 부대로 가는 차 안에서 연희는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긴장이 되었어요. 아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창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경비병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전직 대령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죠.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첫 번째 벽에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만 영창 수용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젊은 행정병의 말에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규정집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연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행정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규정집을 찾아 건넸어요. 연희는 빠르게 관련 조항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예외 조항이 있었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부대장 재량으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대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대장님은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대신 행정병이 말을 흐렸어요. 대신 누가 있죠? 정민호 중위님이 계십니다. 영창 업무 담당 장교이십니다. 연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영창에 보낸 장본인이었죠. 만나겠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각졌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정민호 중위입니다. 짧고 딱딱한 인사였습니다. 연희도 일어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연희입니다. 박지훈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정민호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돌로 만든 조각상 같았어요. 영창 수용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부대장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반박했어요. 정민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박지훈 이병은 상급자에게 반항한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그 순간 연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중위님, 저는 30년간 군에 있었습니다. 영창 처분에는 절차가 있죠.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습니까? 변명할 기회는 주어졌습니까? 정민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어요. 불쾌해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직 군인이라고 해서 현역 부대 업무에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며 참았죠. 저는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공정했습니다. 3일간 업무 지시를 거부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정민호가 팔짱을 꼈어요. 권위적인 자세였죠.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저런 적이 있었어요. 계급장의 무게에 취해 있었던 시절이었죠. 어떤 업무 지시였습니까? 그건 부대 내부 사항입니다. 부당한 지시는 아니었나요? 연희의 질문에 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할 권한은 이병에게 없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군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에도 법을 논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정민호가 연희의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바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정민호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연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중위님, 연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30년 군 생활로 다져진 위엄이 담긴 목소리였죠. 정민호가 멈춰 섰어요. 제가 대령으로 복무할 때 중위님 같은 장교들을 많이 봤습니다. 계급장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정민호의 어깨가 경직되었어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주의하십시오. 현역 장교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어요. 마치 전쟁 직전 같았습니다. 저는 육사 출신입니다. 성적 우수로 졸업했고 모든 보직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중이님, 육사 몇 기이신가요? 73기입니다. 제 후배들이 많이 있겠네요. 저는 43기입니다. 정민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30기 차이는 군에서 엄청난 간격이었죠. 하지만 곧 다시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연희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 젊은 장교의 벽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중이님은 자식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민호가 당황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중이님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실 겁니다. 그때 자식이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정민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좋은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런 아이가 영창에 갔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민호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연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럼 아드님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병희 중위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확히 어떤 말을 했기에 반항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정민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입니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반항입니다. 연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반항이라니. 오히려 정중한 의견 제시 아닌가요? 그게 반항입니까? 제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정민호의 대답에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권위에 취해 있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부하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죠. 중이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이님은 왜 군인이 되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민호가 멈칫했어요. 그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계급장의 권력을 즐기기 위해서? 정민호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무례하십니다. 무례한 건 중이님입니다. 부하를 보호해야 할 상급자가 오히려 부하를 짓밟고 있으니까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정민호는 아무 말 없이 연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희의 가슴을 때렸어요. 혼자 남은 연희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했죠. 30년 군 경력도 대령이라는 계급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역의 벽 앞에서 그녀는 그저 무력한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상민의 번호를 찾았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선배님? 상민아. 연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울고 계세요? 상민아, 이제 내가 나서줄 때가 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이상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호 중위를 만나셨군요. 그래. 그 사람. 완전히 벽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연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선배님,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연대장 자격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상민아. 정말 고마워. 선배님은 저한테 은인이시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연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 중인 병사들이 보였어요. 저 중에 지훈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또 있을까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꿋꿋이 걸었어요.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담장이 감옥처럼 보였죠. 지훈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조금만 더 참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연희는 계속 정민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눈빛, 권위적인 태도, 자신만만한 목소리. 모든 게 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높은 벽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연희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다르겠지. 반드시 다를 거야.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정민호 중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공문 발송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연희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이틀 뒤 연희는 다시 한번 군부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옆에는 정복을 입은 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위병소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중령님 오셨습니다. 위병의 경례를 받으며 들어가는 상민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대대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민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이상민 중령입니다. 박지훈 병사권으로 왔습니다. 상민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정민호 중위입니다. 그거는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안입니다만. 처리가 완료됐다고요? 상급 부대에서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지훈 병사와의 면회를 요청합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연희는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창에서 나온 지훈의 모습을 보자 연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뺨이 홀쭉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엄마가 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엄마, 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정민호 중위님이 병사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주말에도 불필요한 작업을 시켰어요. 저는 그게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을 뿐인데 지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상급자 반항으로 몰았다는 거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위님은 신세대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다. 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연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죠. 상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훈 병사,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줄 수 있나? 지훈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은 중위님이 자기 개인 물품을 병사들에게 정리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이건 공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모든 명령이 공무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의견을 말하자 반항적인 태도라며 영창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냥 참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연희가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아들. 내가 옳았어. 면회가 끝나고 다시 대대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이제 진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호의 턱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그건 병사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부대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교육이었습니다. 연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담긴 목소리였죠. 중위님, 군인 기본권 보장에 관한 훈령 제7조 아세요? 과도한 징계의 금지 조항 말입니다. 정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훈령 제2397호 병사들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조항도 있죠. 중위님이 하신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저는 단지 부대를 위해서요? 아니면 본인의 권위를 위해서였나요? 연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상민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위, 이 사안은 상급 부대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지훈 병사의 영창 처분은 즉시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죠.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연희는 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위님, 기억하세요. 계급장은 부하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죠. 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영창에서 해제됐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연희는 지훈이 나오는 모습을 보자 달려가 꼭 안아주었어요. 고생했어, 아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민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병사, 앞으로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거야. 내가 보장하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연희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연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민호 중위는 앞으로 특별관리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상민아.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선배님이 먼저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든 겁니다. 집에 도착한 연희는 지훈을 방에 눕혔습니다.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부대로 복귀하기 전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요. 연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용기는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싸워야 하는지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야. 지훈이 밝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부대로 돌아가는 지훈을 배웅하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뭔가 달랐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지훈이 영창에서 풀려난 날 그 야윈 얼굴을 보며 흘렸던 눈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잠시 앉아 숨을 돌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지훈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연희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밥은 제대로 먹고? 네, 엄마.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정민호 중위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차갑고 권위적이던 청년이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병사들 의견을 들어주시고 무리한 지시도 안 하세요. 어제는 저한테 따로 불러서 사과까지 하셨어요. 지훈의 말에 연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군대에서 그것도 상급자가 부하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식당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사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연희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민호였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죠. 어서 오세요. 뭐 드실까요? 연희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박연희 사모님이시죠? 정민호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정말 깊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연희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부대에서 만났던 오만한 장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앉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정민호는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드릴게요. 앉아서 기다려요. 연희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젊은이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된장찌개와 밥을 내오자 정민호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그러다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사모님, 저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어요. 사관학교 수석 졸업, 최연소 중위 진급.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소장이셨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저는 군인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군인, 완벽한 군인이 되려고만 했어요. 연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순간 연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젊은이도 자신만의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호 중위님,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에요. 책임이죠. 부하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것, 그게 진짜 상급자의 임무예요. 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연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이요. 우리 지훈이가 말하더군요. 요즘 중위님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병사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신다고요. 정민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지훈 병장이 좋은 군인이에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에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들 잘 이끌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더 배워야죠. 정민호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연희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낼게요. 대신 앞으로 좋은 장교가 되어주세요. 정민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돌아서서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문이 닫히고 연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은 몰랐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모범 병사로 선발됐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그리고요, 엄마. 정민호 중위님이 이번에 대대 최우수 지휘관 상을 받으셨어요. 병사들 투표에서 1등 하셨대요.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상민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 군대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상민아. 정민호 중위 말이에요.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장교가 됐대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게 다 너희들이 잘해서지. 난 그저 엄마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선배님. 선배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어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연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열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할아버지였죠. 연희야, 오늘도 된장찌개 한 그릇 주게. 네, 할아버지.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연희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들을, 지훈의 성장, 정민호의 변화, 그리고 더 나은 군대. 된장을 푸는 손길이 편안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그날따라 된장찌개 냄새가 유난히 구수했습니다. 아마도 연희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겠죠.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큰 변화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말했듯이 우리 군대가 조금 더 나아졌어요. 한 어머니의 용기 덕분에, 한 젊은 장교의 깨달음 덕분에, 그리고 한 병사의 정직함 덕분에.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당신이 교관이라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는데? 코웃음과 함께 던진 그 말, 그녀의 눈엔 조용한 동양인은 그저 만만한 상대로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전등이 꺼지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혼란, 공포, 절망, 무장한 침입자들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을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명, 하나씩 쓰러지는 침입자들, 그리고 조명이 켜졌을 때 모두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앞으로 이 두 사람 앞에 어떤 위기와 이야기가 펼쳐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장에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양국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 대북으로 소속 제시카 테일러 중이었어요. 금발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는 180cm가 넘는 큰 키에 단단한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눈은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한국 측 교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한국 UDT실 교관이라고? 제시카가 옆에 있던 동료 미군에게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 보이지 않아? 마치 도서관 사서 같은데. 그녀가 바라보는 사람은 서진우 대위였습니다. 진우는 175cm 정도의 평범한 키에 날렵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짧게 자른 검은 머리 아래 차분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조용히 서서 훈련생들의 준비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인이야. 제시카가 더 크게 말했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 실전에서는 별로 쓸모없을 거야. 주변의 미군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한국군 훈련생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진우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저런 조용한 아시아 교관들은 여자에게도 질걸? 제시카가 마지막 독서를 날렸습니다. 순간 훈련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죠.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시카는 그의 무반응에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겁쟁이 같은 이라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퍽! 갑자기 훈련장의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비상등만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죠. 정전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검은 복면을 쓴 침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공포탄이었지만 훈련생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모두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시카도 당황했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훈련이었거든요. 그녀는 급하게 허리춤에 권총을 찾았지만 훈련용 무기는 이미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젠장. 그녀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다고 자부했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무장도 없이 적과 마주한 건 처음이었죠. 침입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생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놈 무릎 꿇어! 거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시카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굴욕감에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우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망쳤나? 제시카가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휙!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죠. 하지만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으악! 침입자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불 켜! 리더로 보이는 침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탁! 퍽! 과직!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숨이 끊어지는 신음소리가 뒤섞였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침입자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총을 마구 휘둘렀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유령이 사냥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시카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무장한 5명을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죠? 마지막 침입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척! 갑자기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훈련장 한가운데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5명의 침입자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진우의 옷에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어요. 숨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죠. 훈련 종료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들은 훈련 보조 요원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훈련이었죠. 제시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진짜 전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본 거예요. 대위님.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거였죠.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당신 같은 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우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제시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진정한 전사가 되고 싶다면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제시카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강렬한 열망이 뒤섞였죠. 나는 변해야 해. 제시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진우의 차가운 눈 뒤에 숨겨진 어둠을요. 그가 겪었던 끔찍한 과거를요. 3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서 진우는 동료 12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매복에 걸려 전멸한 거였죠.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감정을 죽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죠. 다시는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이상합니다. 오만했던 미국 여군이 그의 닫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시카는 매일 진우를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 점심시간, 저녁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진우는 철저히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대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제시카가 간청했어요. 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정말로 변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우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검은 눈이 제시카를 뚫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시카의 얼굴이 밝아졌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72시간 동안 제 훈련을 따라올 수 있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훈련이든 하겠습니다. 제시카가 즉시 대답했어요. 진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차가운 미소였죠. 후회하지 마세요. 다음 날 새벽 4시, 진우는 제시카를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업지대로 데려갔습니다. 폐건물과 녹슨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72시간을 살아남아야 합니다. 진우가 작은 가방을 제시카에게 던졌어요. 안에는 물 한 병과 에너지바 2개, 그리고 낡은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시카가 놀라서 물었죠. 전쟁터에서는 이것도 사치입니다. 진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첫 번째 과제는 은신처를 찾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찾지 못하면 훈련은 실패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제시카는 홀로 남겨졌죠.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폐건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 녹슨 철근,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죠. 첫 번째 건물은 너무 불안정했어요.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죠. 두 번째는 쥐떼가 우글거렸습니다. 제시카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반쯤 무너진 사무실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3층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창문은 막혀 있었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죠.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해가 뜨자 진우가 나타났어요. 합격입니다.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굉음과 함께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제시카는 기침을 하며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하세요. 탈출하고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연막 속에서 들려왔죠.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폐건물 사이를 누비며 도망쳤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말이죠. 발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림자에 몸이 드러났어요. 호흡 소리로 위치가 파악됩니다. 계속되는 지적에 제시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틀째가 되자 물과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어요.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자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도는 금지예요.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으세요. 진우는 그렇게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울고 싶었어요.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죠. 목도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급히 빈 캔과 비닐봉지를 모았습니다. 빗물을 받아 마셨죠. 차갑고 더러운 물이었지만 생명수 같았어요. 음식은 더 어려웠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죠. 미군 장교인 자신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니.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그녀는 깨달았어요. 화려한 훈련장이 아닌 이런 곳이 진짜 전장이라는 걸요. 셋째 날 새벽, 제시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하수구에서 밤을 보낸 후 체온이 떨어진 거였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기까지인가?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따뜻한 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부드러운 톤이었죠. 그는 제시카를 근처의 컨테이너로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과 빵도 준비되어 있었죠. 먹으세요. 진우가 국물을 건넸어요.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훈련의 일부입니다. 진우가 대답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동료는 서로를 돌봐야 하니까요. 모닥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으로 진우의 눈에서 따뜻함을 봤어요. 저는 여자라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시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모두가 저를 약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더 공격적이 됐어요. 더 오만하게 굴었죠.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 대위님은 왜 그렇게 차가우신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대원 전원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제가 분대장이었어요. 12명의 부하가 있었죠. 모두 형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멀리를 바라봤어요. 과거를 보는 것 같았죠. 매복이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 후로 감정을 죽였어요. 다시는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거죠.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전사네요. 제시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진우가 대답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72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세요. 진우가 떠난 후 제시카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 사람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녀는 진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차가운 얼음 같던 그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72시간의 지옥 훈련이 끝났습니다. 제시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합격입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하죠. 제시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전사가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우가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극한 훈련이 끝난 후 훈련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오만한 미군 장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우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진우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다른 훈련생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테일러 중위가 완전히 달라졌어. 미군 훈련생이 속삭였어요. 서 대위의 훈련이 대단했나 봐. 한국군 훈련생이 대답했죠. 그날 오후 합동전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2인 1조로 팀을 이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이었어요. 테일러 중위, 서 대위와 한 팀입니다. 교관의 지시에 제시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우와 함께라니.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죠. 훈련 내용은 건물 진입과 인질 구출이었습니다. 10층짜리 훈련용 건물에 테러리스트 역할의 교관들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제시카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설게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죠. 저도 할 수 있어요. 제시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우가 그녀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두 사람은 건물로 접근했어요. 제시카가 앞장서고 진우가 뒤를 지켰죠. 1층 진입. 적 둘을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손가락 2개를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제시카는 즉시 이해했죠. 왼쪽은 그녀가, 오른쪽은 진우가 막기로 한 거예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탁! 퍽! 순식간에 2명을 제압했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죠. 층을 오를수록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함정도 있었고 매복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움직였습니다. 제시카가 위험을 감지하면 진우가 즉시 대응했고 진우가 신호를 보내면 제시카가 정확히 실행했어요. 7층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연막탄이 터졌어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죠. 그 순간 뒤에서 적이 나타났습니다. 제시카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뒤! 진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진우가 몸을 날렸습니다. 제시카를 밀어내고 자신이 총을 맞았어요. 물론 훈련용 페인트탄이었지만 규칙상 맞으면 부상자가 되는 거였죠. 서대위님, 제시카가 소리쳤어요.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였지만 제시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두고 가세요. 진우가 말했죠. 임무가 우선입니다. 안 돼요. 제시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녀는 진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한쪽 어깨로 그를 지탱했죠.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계층을 그렇게 올라갔어요. 진우를 부축하면서도 적과 싸웠죠. 훨씬 어려웠지만 제시카는 해냈습니다. 마침내 옥상에 도착했어요. 인질 역할의 마네킹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임무 완료. 제시카가 외쳤어요. 다른 팀들보다 늦었지만 동료를 포기하지 않고 완수한 거였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진우가 일어섰어요. 다친 건 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테일러 중이. 진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정한 전사가 됐네요. 제시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았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밤 야간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진에 침투하는 훈련이었어요. 이번엔 개인 훈련이었죠. 각자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진우가 가르쳐준 대로 그림자를 이용했죠. 발소리도 최대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어요. 철컥? 발목에 뭔가 걸렸습니다. 올감이 함정이었어요. 순간 몸이 거꾸로 들려 올라갔죠. 젠장! 제시카가 욕을 내뱉었어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건 적 역할의 교관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죠. 잡히면 탈락이야. 제시카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올가미는 꽉 조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휙 마이너스. 어둠 속에서 뭔가 날아왔습니다. 올가미 줄이 끊어졌어요. 제시카가 땅으로 떨어졌죠. 조용히.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 대위님,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도망쳐야 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적들을 따돌린 후 작은 동굴 같은 곳으로 숨어들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죠.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됐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제시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친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진우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살았어요. 손전등을 켜자 제시카의 팔에 상처가 보였어요. 떨어질 때 긁힌 거였죠. 상처가 있네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아플 거예요. 괜찮아요.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제시카가 움찔했어요. 진우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전투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 대위님도 다쳤네요. 제시카가 진우의 손등에 난 상처를 발견했어요. 올가미를 자를 때 베인 것 같았죠. 이건 괜찮아요. 안 돼요. 저도 치료해 드릴게요. 제시카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어요. 그때 진우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의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이게 다. 제시카가 숨을 멈췄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진우가 소매를 내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에요. 아프겠어요. 제시카가 속삭였어요. 익숙해졌어요. 그의 대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제시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왜 절 구해주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개인 훈련인데. 진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동료니까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제시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기지로 돌아왔어요. 내일이면 연합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날 밤 제시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별을 보고 싶었죠? 놀랍게도 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대위님? 테일러 중이도 잠이 안 오나 봐요. 진우가 돌아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제시카가 그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참 밝네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한국의 가을 하늘은 특히 맑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내일이면 훈련이 끝나요. 제시카가 말했죠. 그 다음엔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진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아니면 제시카의 착각일까요? 서 대위님은요? 저는 여기 남아서 계속 훈련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또 침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었죠. 제시카가 입을 열었어요. 이 훈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서 대위님이 절 바꿨어요. 진우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그가 말했어요. 테일러 중이 덕분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얼굴이 붉어졌죠. 들어가 볼게요. 테일러 중이. 진우가 불렀어요. 제시카가 돌아봤습니다. 좋은 전사가 됐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제시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군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차마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별들만이 그들의 애틋한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합훈련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제시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 11시. 기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쾅!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제시카가 벌떡 일어났죠. 뭐야? 창밖을 보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문 쪽이었어요. 다다다다 마이너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탄이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죠. 비상.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도로 나온 제시카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안요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훈련생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검은 늑대 문신을 하고 있었죠. 검은 늑대. 제시카가 숨을 멈췄어요. 그들은 악명 높은 용병 조직이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위험한 집단이었죠. 여기 한 명 더 있다. 테러리스트가 제시카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손들어. 어쩔 수 없이 항복했어요. 그들은 제시카의 손을 묶고 대강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강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훈련생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 있었죠.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